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ESG 마케팅 관련돼서 강의를 맡은 킥스타트 아시아의 박형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ESG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ESG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성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현지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템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거는 E,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총 세 가지 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기존의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기업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정성적인 부분들,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들, 우리 그러한 요소들이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기업이 좀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어떤 리소스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기업들이 수치 자료들로만 계산을 하게 됐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성적인 요소들을 플러스해서 정량적인 요소, 정성적인 요소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측면을 확보하겠다, 장기적인 비전을 확인하겠다라는 것들이 ESG가 탄생한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사실 ESG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해야 되냐를 물어보면 저는 총 네 가지 이유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혹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적 규제 그리고 플러스 실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 환경 그리고 보건 안전, 인권 환경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ESG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사회적 규제와 환경적 규제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중심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풀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어떤 데이터, 마이 데이터와 같은 형태들의 보안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SG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케어하는 방법들을 항상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라는 요소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ESG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이라는 요소가 당연하게도 들어갈 텐데 전 세계에 있는 펀드들이 지금은 당연하게도 ESG라는 요소들을 본인들의 가치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 변화를 못 이기고 이 사업이 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장 변화를 잘 이겨냈지만 생각할 것보다, 목표한 것보다 성과를 못 이루시는 분들도 나타났어요.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펀드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치, 흔히 말하는 정량적인 데이터만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시장에 어떤 크나큰 변화들이 왔을 때, 혹은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혹은 우리가 실제로 케어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서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평가해야 기업들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매트릭이라고 하는 지표로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이 ESG라는 요소로 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미 잘 활동하고 계시던 본인들의 섹터가 정해져 있던 펀드들이 ESG라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ESG라는 요소를 금융권에서는 뭐 이율을 낮춰준다라든지 혹은 더 큰 금액을 대출해 준다든지와 같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그 범위는 점점 커져가겠죠. 먼저 세일즈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본인들 회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흔히 말하는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과 협력사로서, 거래처로서 관계를 맺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이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은 정부 정책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ESG라는 평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전체에 ESG라는 평가 요소들이 활용된 지표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제 시장의 흐름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급망을 공급처들을 실제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 ESG라는 요소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되고 실제 시행되는 게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처들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ESG 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ESG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시장 진입과 시장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켓과 고객들에게 우리 서비스가, 우리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 서비스다라는 것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고객 수요라는 부분이 실제 고객이라고 하는 소비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60%는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업들이, 이 브랜드들이 ESG 활동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80%의 고객들은 ESG를 잘 활용하시는 어떤 기업의 브랜드의 제품 서비스의 경우에 우리는 이 안에 실제로 내가 가치 소비라고 하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ESG를 활용한 제품에는 플러스 알파의 소비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높이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느끼질 않습니다. 그런데 ESG라는 요소가 오늘에 와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 서비스가 가격이 높은 이유로 접근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KESG 어떤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국내외 ESG 주요 평가 기관들이 있어요. 13개 정도 있는데 그 13개의 평가 기관들에서 한 3,000개 이상의 ESG 평가 공시 지표들을 수집을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필요할 것 같은 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27개의 사회적인 가치와 60여 개의 세부 진단 항목을 뽑았다라고 하는데 기업이라는 존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이라고 하는 기관들은 엄밀히 따지면 기업입니다. 13개 국가에서 국가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는 평가기관들이 투자 시장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상 민간 주도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들이 각자 굉장히 상이합니다. 다들 비슷하게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지는 않고요. A라는 기관에서 평가받았을 때는 1등급이 나왔는데 B라는 기관에서 받았을 때에는 3등급, 4등급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흔히 말하는 KESG 평가지표, 그리고 진단 정의서, 세부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 ESG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거래를 위한 혹은 프로젝트를 위한 ESG 평가를 받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지 가늠이 되지 않으실 때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앞에서 잠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ESG라는 게 도대체 왜 붐이 됐냐, 왜 트렌드로 됐냐, 왜 작년, 재작년 12월부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중소기업도 해야 된다, 대기업들 다 하고 있다, 내년까지 중소기업들이 공시해야 되는 게 ESG 정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시기가 딱 어떤 특정 시기와 맞아 떨어지죠. 코로나라는 시기와 겹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됐고요. 그 기업들은 중소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ESG의 붐이 컸냐면 이런 기업들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ESG가 붐이 일어나기 전에 한참 전부터 투자를 받으신 기업들인데 이 5개 기업 전부 다 스타트업들이고요.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매우 큰 금액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입니다.
근데 이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들이 하나하나 망하기 시작합니다. 테라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하죠. 이 대표님의 어떤 일대기를 스토리로 한 드라마도 나왔고요. 리스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 이 로봇을 만드는 움직이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기술력도 충분했고요. 실제 로봇을 못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지 못해서 혹은 제품화하지 못해서 망했다기보다 제품들은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회사의 주요 결정 권한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인데 대표자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망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 에어웨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기술력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서 회사가 결국 도산하게 되었고요. 샤프나 어프렌다도 거의 마찬가지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망했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건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라고 들여다보니까 회사 내부에서 특정 문제들이 회사의 어떤 경영권이나 회사의 존속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이슈를 이사회를 열고 이 이사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주들, 임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으쌰으쌰 이겨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 기업 중에 과반수 이상은 경영권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편협하고 집중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 혹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로만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계속해서 잠식되면서 회사를 좀먹어갔다. 결국에 회사의 도산까지 이끌어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히 경영권에 대한 이슈들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어떤 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과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도 역시나 따라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기업 가치 평가를 받거나 기술 가치 평가를 받거나 했을 때에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 들었다시피 이 ESG라는 요소가 대두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 투자사들은 기업 가치 평가를 하시고요. 기술 가치 평가를 하기 마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너나 할 거 없이 막 투자를 해서 8억 달러 투자받고 최소 이제 5천만 달러 투자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투자받은 금액을 열심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방만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 열심히 사업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했다라는 거. 도대체 왜 망했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니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정성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그 정성적인 요인이 크게는 지배구조, 환경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까?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위험 관리라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어떤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은행에서 국책은행에서 열심히 지폐를 찍어내시고 시장에 유통시키면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시간이 흘러갔을 때 실제 이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시장의 물가는 덩달아 오르게 되고요.
이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결국 기존에 같은 돈을 벌고 있던 시민이나 혹은 유저들, 뭐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통화량이 늘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버는 돈은 동일하고 도대체 언제 물가가 떨어질까? 언제 통화량이 줄어들까?라는 걱정들을 하시게 돼요. 결국 이 악순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양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더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앞에서 투자 사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양적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게 ESG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목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17가지 키워드를 내놓습니다. 이 중소기업들한테 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뭐 사람들에게 뭐 어떤 더 물을 좀 적게 쓰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보전을 시키고 뭐 녹색 어떤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DGs가 굉장히 좋은 이 지속 가능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활용하기에 적합하진 않다. 이 ESG가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 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이 ESG 펀드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ESG 펀드들이 투자하는 금액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VC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당연하게도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ESG라는 키워드를 따라가 본다면 ESG 평가 기관들에게 평가를 받은 수치들을 어펜딕스로 포함을 시킨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금액 또한 높아지고요. ESG 펀드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펀드 중에 소셜 임팩트라든지 임팩트 펀드라든지와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이제 펀드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필수 조건 중 하나로 ESG 평가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저기 EU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ESG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ESG 펀드라든지 그리고 이 국가에서 투자하는 이 자금들 또한 몇십조, 몇백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ESG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뭔가 본인들만의 페이턴트나 어떤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매년 한 15조, 14조 가량 이제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어요. 투자 다음 가는 요인으로 재능 있는 어떤 인재들이 이 ESG라는 어떤 가치를 보다 체계화시키고 잘 소화시키는 기업들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대부분의 이 능력이 있으신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삼성 가려고 안 하고요.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도대체 왜 카카오에 가려고 하냐, 왜 쿠팡에 가려고 하냐, 왜 뭐 토스에 가려고 하냐, 왜 배달의 민족에 가려고 하냐라는 것들을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기업들이 나에게 제공하는 어떤 혜택들, 흔히 말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는 어느 기업에 갈지 결정을 한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더 경쟁력 있는 임직원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ESG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혹은 투자 받기 전에 혹은 투자 받고 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위험 관리를 하느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지금 현재 닥친 그리고 이미 지나갔던 위험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아예 피해가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ESG를 통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이 ESG라는 요소가 앞에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고객이나 우리 고객사 혹은 거래처, 협력사, 파트너십 단계에 있어서는 실제 우리 기업을 브랜딩하는 요소이고요. 평판을 관리하는 요소입니다. 거래를 뚫기 위한 어떤 세일즈 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ESG가 경영 전략으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ESG를 잘 활용한 기업들 3개 기업인데 이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버려지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이것들을 얇은 실로 가공을 하고요. 이 플라스틱을 가공한 얇은 실을 다시 엮어서 옷을 만드는 천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천들을 활용해서 흔히 말하는 아웃도어 의류들을 제작하고 있죠. 역시나 충전대도 자체적인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 재활용한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기존의 충전재들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내는 충전재를 개발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마케팅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제품을 사지 말라라는 이제 광고를 했는데 파타고니아 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찢어지게 되면 본사에 수리를 맡기시면은 정말 깨끗하게 새 것처럼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치다가 이 제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어떤 부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되면 파타고니아 본사에서 본인들 이 구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이 구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신제품이 있겠죠. 이 신제품을 계속해서 입어달라고 구입하지 마시라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들이 껍데기만 입혀놓은 게 아니라 그 회사 이 직원들도 서비스들도 CS라고 하는 단계에서도 실제 고객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랩이라는 서비스는 역시나 이동수단을 공유하는 어떤 서비스인데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사실상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러한 공유 자동차나 공유 서비스들을 이동 서비스들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차보다 많이 다니는 게 오토바이, 스쿠터입니다. 오토바이나 스쿠터들이 사실상 차보다 더 작고 요리조리 잘 피해서 갈 수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동수단 포함해서 남의 이동수단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콜을 때릴 수는 없을까? 콜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다 그랩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랩에 드라이버로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투잡을 하시거나 혹은 잡이 없으신 상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동수단인 스쿠터나 소형 자동차 등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부가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더불어 관광객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시장에 방문을 하게 되셨을 때 더 큰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었죠.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적인 형태의 접근도 있었지만 이 위에 앞에서 설명드린 2가지와는 다르게 지배구조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과 임원분들 간의 어떤 이 벽을 허물었다. 직원들과의 어떤 벽을 허물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당근마켓의 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과 동일한 데스크를 쓰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섞여가지고 데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대표님이 아니라 제임스나 마크 같은 본인들만의 별칭을 쓰면서 굉장히 수평적인 이 직급 구조를 통해서 거리감을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키워드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4개의 섹터에서만 5개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환경이라는 요소에서는 환경 데이터나 온실가스, 정확하게는 온실가스 배출이죠. 온실가스 배출과 제품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라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사회라는 섹터에 있어서는 소셜 데이터에 대한 공개,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이라는 요소, 다음으로 직원의 안전이나 대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혹은 연계 정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품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사회라는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리라는 부분이랑 지배구조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ESG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들이나 투자사들이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 중에 윤리라는 요소가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식 국가에서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라는 요소를 추가로 확인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윤리에서는 먼저 준법 프로그램의 여부, 그리고 규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뇌물이나 부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로비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정도, 도입 여부나 뭐 활용 정도인데, 실제로 이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번 이제 지문을 찍거나 매번 뭐 어떤 내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뭐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서 체크를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안면 인식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직원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 공간에 안전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도입 여부, 그리고 이 활용 정도 여부와 같은 것들의 이 평가 요소로서 존재한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지배구조 섹터에서는 경영진들이 뭐 업무를 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사회가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ESG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 국가들 대부분의 ESG 펀드에서 보고 있는 ESG 평가 기관들의 평가 내용들에서 나오는 주요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확인 정도만 하시고, 이 다음에 우리가 ESG 평가를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상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이 브랜드 관리에서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ESG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투자사와 고객들에 대한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 평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평가기관들의 평가를 통해서 명문화된 서류들로 나름대로 체계화되어 있는 이 평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매트릭 안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 있는 고객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떤 어필을 하느냐, 어떤 ESG에 대한 브랜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나 뭐 구매 수나 뭐 노출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PV와 같은 KPI들로 우리 기업에 대한 선호도들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단연 메이저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중기 수용자들의 경우에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데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들, 대부분의 이 스타트업 제품 서비스들이 안타깝게도 이 주요 고객들, 중기 고객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메이저리티라고 하시는 분들을 타겟팅을 잘 못하십니다. 접근하기 어려워요. 단순히 흥미로서 어떤 이 아이템의 가치나 혁신으로서 접근하시는 이 초기 수용자, 초기 시장과는 다르게 이 메이저리티 시장, 메이저리티 커스터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정말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기능들이 정말 이 제품 서비스의 크리티컬한 요소들인지, 가치 교환에 대한 어떤 당위성, 합리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메이저리티 시장이 어떠한
특정 요소로 가격이 비싸거나 혹은 기능이 떨어졌을 때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서 채워주시면은 쉽게 메이저리티 시장을 돌파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 ESG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 ESG 전략, 경영 전략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내용은 사실상 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우리 시장의 고객들을 팬으로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것들이 결국 이 극한에 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내놓는지 뭐 당연하게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제품 서비스를 내놓는지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지 항상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객들이 존재합니다. 충성 고객을 뛰어넘은 팬층이 존재하실 거예요. 그런 팬층을 만드는 게 이 고객 관리 그리고 브랜딩에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 궁극의 목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팬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ESG로 활용한 것이다. ESG라는 요소가 앞에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정량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성적인 형태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감화시키거나 감동시키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ESG를 잘 활용한 스타트업에 대한 케이스들을 제가 5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영국에 있는 바이오빈이라는 기업인데 사실 이 친구들은 흔히 아시는 커피 원두를 내리고 난 뒤에 남은 원두를 수거해서 이것들을 가공하여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만든 재활용한 원두를 통해서 만든 플라스틱 어떤 이 물품들은 프로덕트들은 B2B의 형태로 기업들에 납품이 되고요. 판매가 되고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직접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 버릴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런던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를 수거하는 전문 업체가 존재해요.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빈이라는 회사가 그 업체와 제휴를 해서 니네가 수거하는 커피 원두의 몇 프로를 몇 킬로그램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매하겠다. 그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들을 가공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것이다. 라고 계약을 하기에 이릅니다. 영국에서 카페들이 발생시키는 원두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플라스틱으로 환원시켜서 시장에 납품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과정들이 사실상 이해 관계자들이 중간중간에 존재함과 동시에 서로 간의 어떤 이득 혹은 가치가 교환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일치되었기 때문에 정말 비즈니스로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셰록스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뭐 마찬가지로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친구들인데 이런 각각류 안에는 뭐 키틴이라고 하는 특정 이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가공하게 됐을 때 플라스틱과 같은 물성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셰록스라는 친구들이 그 각각류를 판매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제휴를 해서 이 각각류 껍질을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요. 이 수거한 각각류 껍질을 가공해서 재생 플라스틱을 만들고 이 재생 플라스틱을 B2B로 기업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각각류를 수거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가공하는 기업 그리고 본인들이 디자인해서 제조하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제품으로서 제조하는 단계들까지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역시나 시장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수요를 명확하게 체크해서 진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스타스테크라는 기업은 불가사리라고 하는 해양생물을 기반으로 환경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유해생물인 거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이들이 많아지면 바다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뭐 모든 이제 생물들이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불가사리를 뭐 킬로그램당 얼마에 매입하기도 하는데 예 대신 유해생물이니까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를 버릴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태우거나 바닥에 이 땅에 매립한다라고 해요. 예 불가사리를 갈아서 곱게 가루내서 다른 어떤 성분들과 조합을 하다 보니 어 눈을 얼음을 녹이는 데 탁월한 성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이 제설제로서 재가공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제설제로서 만들어진 게 한국에 판매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춥기는 하지만 뭐 제설제를 개인이 사용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막 빙판이 깔려 있고 이런 나라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뭐 강력한 추위가 막 반복되고 이런 나라가 해외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타스테크가 한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매력도가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일조를 하기도 하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매출이나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큰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물류나 유통, 생산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체계적인 구조들을 설립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의 역할에 충실하게 다하여 비즈니스적으로도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엔즈라는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쉽게 얘기 드리면 두엔즈라는 기업 자체는 풀필먼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맡기고 있는 물류에 대해서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때 뭐 온라인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송장 번호나 아니면은 배달 정보들을 택배 정보들을 이 듀엔즈에 보낼 거고요. 듀엔즈는 그걸 확인하면 우리의 특정 제품을 가져와서 포장을 해서 택배사에 보내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혹시 엄청난 머리를 써야 되거나 뭐 이런 화려한 손기술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본적인 교육이나 아니면은 정해진 이 프레임 안에서 행동이 업무들이 거의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다 할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혹은 굉장히 체격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소화가 가능한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을 통해서 이 물류 서비스에 대한 창고 관리나 이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두핸즈 그리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요소가 단순히 투자받기 위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경영 전략의 하나이고 트렌드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영 전략으로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측면을 어떻게 활용해야 좀 더 우리 기업의 입지나 가치나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